2018년 1월 한반도의 남쪽 끝 평창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평화와 화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남북 단일팀 구성이 논의되던 그해 겨울은 겉보기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조명과 환호성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스마트폰과 모니터 속 댓글창이라는 공간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국경도 휴전선도 없었으며 오직 좋아요와 싫어요로 갈리는 잔혹한 여론의 사륙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지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고발장 하나. 이것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이 돌멩이가 훗날 거대한 산사태가 되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덮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을 2018년 1월 초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차를 맞이하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중요시하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뉴스 기사 댓글란에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감지된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특정 댓글이 게시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수천, 수만 개의 공감을 얻으며 베스트 댓글, 이른바 배댓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히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하기에는 그 속도와 규모가 기계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하하는 원색적인 표현들이 상단에 도배되었고, 이는 곧바로 일반 대중들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민심의 입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던 진보 진영에게 이러한 온라인상의 조직적인 비난 공세는 보수 세력이나 불순한 배우가 개입된 매크로 조작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1월 17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이버 댓글이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이라 부르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부르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스러운 댓글 조작 정황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돌아간 흔적, 동일한 패턴의 아이디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 등을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반대파, 즉 보수야당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정부를 흔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마침내 서울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피고발인은 성명불상의 네이버 아이디 사용자들, 혐의는 업무방해, 포털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방해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의 위치를 확인하고 포격을 요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 공권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즉각 전담팀을 꾸리고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버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을 확보하고 문제의 댓글들이 작성된 IP 주소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만 건의 접속 기록 속에서 인간의 손가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로 공감 버튼을 누른 기계적 신호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의 모니터 위로 점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파주. 흩어져 있던 IP들이 하나의 물리적 거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치권이나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적한 출판단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책을 만드는 출판사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전원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서도 이 수사의 결과가 불러올 파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당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수사였기에 당연히 보수 성향의 온라인 조작 세력을 적발하여 처벌하는 사이다 같은 결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언론들도 앞다퉈 보수 세력의 댓글 공작 의혹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IP 추적 끝에 파주의 그 출판사 건물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책 냄새 대신 뜨거운 전자기기의 열기와 윙윙거리는 서버의 소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플러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의 비밀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마주한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거대한 괴물의 둥지였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적을 잡기 위해 쏘아올린 화살이 허공을 돌고 돌아 정확히 자신들의 등 뒤를 노리고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장을 접수한 민주당도, 수사를 지휘하던 경찰도, 그리고 뉴스를 지켜보던 국민들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파주의 그 출판사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경찰이 그곳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증거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을까요? 평범한 지지자로 위장한 채 대한민국 여론을 쥐락펴락했던 그들의 정체가 이제 곧 드러납니다. 역설적이게도 정의를 외치며 시작된 수사가 가장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 그 숨막히는 현장 급습의 순간을 다음 2부에서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2018년 3월 21일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평소라면 책을 싣고 나르는 트럭들만이 간간히 오가며 고요했을 이 거리에 낯선 긴장감이 강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원들을 태운 차량들이 한 건물 앞을 조용히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느릅나무 출판사. 겉보기에는 인문학 서적이나 교양서를 펴내는 평범한 소규모 출판사처럼 보였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지목한 댓글 조작의 진앙지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였고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을 방해한 세력을 잡는다는 명분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반국가적 범죄 조직이나 야당과 연계된 비밀 공작소를 덮치게 될 것이라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경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출판사의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남성들은 당황하며 황급히 무언가를 감추려 했습니다.
일부는 손에 들고 있던 USB 메모리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리려 시도했고, 컴퓨터 전원을 급하게 뽑는 등 전형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제압하고 그들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장을 둘러보던 수사관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은 책을 만드는 곳이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통신 장비 창고 혹은 데이터 센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는 스마트폰 수십 대가 거치대에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충전 케이블들이 뱀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만 무려 170여 대. 책상 위에는 수많은 유심칩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는 네이버 뉴스 기사창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댓글 공장의 실체였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댓글을 달고 공감을 누를 때, 이곳에서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수백, 수천 명의 가상 인격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주모자 김모 씨와 공범들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 그는 온라인상에서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과 오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정부를 공격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던 보수 세력의 댓글 부대를 일망타진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즉시 피의자들의 신원 조회와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수사관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확인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보수 야당의 당원도 반정부 활동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2000년대 후반부터 유명 시사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를 운영하며 진보 진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파워블로거였습니다. 누적 방문자 수만 1000만 명에 육박했고, 그의 글 하나하나는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게 마치 경전처럼 읽히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의 정치적 성향과 행적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으며,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상에서 문재인 후보를 옹호하는 여론전을 폈던 핵심적인 친문 인사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라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핵심 인물이 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댓글을 조작했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칼을 쥐어주었는데, 그 칼끝이 겨눈 범인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열성 지지자였던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는 반성하라, 평양올림픽 웬 말이냐 같은 악성 댓글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우군이라 믿었던 이들의 손끝에서, 아니 그들이 만든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아이러니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은 이 모순을 풀기 위해 드루킹을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느냐는 질문에 드루킹은 입을 굳게 다물거나 알 수 없는 미소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그가 입을 다물더라도 진실을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단순한 팬클럽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단체는 마치 종교 집단처럼 맹목적이고 군대처럼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을 킹메이커라 믿었던 드루킹 김동원의 비틀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단순한 업무방해 수사를 넘어 거대한 정치적 스캔들의 입구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악플러의 소행으로 치부하고 끝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장비의 규모와 조직력, 그리고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너무나 깊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파주의 작은 출판사, 그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의 수사가 느릅나무 출판사의 껍데기를 벗겨내자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라는 기묘한 이름의 조직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압수한 자료와 회원들의 진술을 통해 재구성된 경공모의 실체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순한 인터넷 동호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철저한 계급사회를 갖춘 하나의 왕국이자 교주의 말 한마디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종교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 드루킹 김동원.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등을 인용해 주식시장과 경제 흐름을 분석하는 글을 올리며 소액 주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나 경제 흐름에 대한 몇 차례의 그럴듯한 예측이 맞아떨어지면서 그는 추종자들 사이에서 단순한 농객을 넘어선 선지자 혹은 구루와 같은 존재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블로그는 단순히 경제 정보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화 비결 같은 고대 예언서와 주역을 끌어와 정치적 상황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일본이 대지진으로 침몰할 것이다. 중국이 분열될 것이다. 라는 식의 자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예언들은 불안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만이 다가올 대환란 속에서 살아남아 두루미타운이라 불리는 이상향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에 매료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결성된 것이 바로 경공모였습니다. 회원은 약 2,500명에 달했고 그중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인원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조직은 철저한 등급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가입 초기 단계인 노비에서 시작해 활동 실적과 충성도에 따라 달, 열린 지구, 숨은 지구, 태양 등의 등급으로 승격되는 구조였습니다.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드루킹이 제공하는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회원들은 연회비를 내고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강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드루킹은 이 자리에서 정치, 경제, 철학을 넘나드는 강연을 펼치며 회원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회원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으며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견을 제시하는 회원은 가차없이 강등시키거나 제명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조직을 통제했습니다. 경공모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친목 도모나 경제 스터디가 아니었습니다. 드루킹은 회원들에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킹메이커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정치적 야망을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온라인 여론전이었습니다. 조직의 핵심 멤버들은 전사로 길러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일명 바둑이방이나 기사방에 모여 그날의 작업 지시를 하달받았습니다. 드루킹이 특정 뉴스 기사에 링크를 올리며 이 기사를 띄워라 혹은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을 바꿔라 라고 지령을 내리면 회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초기에는 순수하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즉 손가락 노동에 의존했습니다. 수백 명의 회원이 동시에 특정 기사에 접속해 선플, 좋은 댓글을 달거나
악플의 비공감을 누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인터넷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효능감을 맛보았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편집되고 베스트 댓글이 바뀌는 것을 목격하며 그들은 일종의 권력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드루킹은 이를 선풀 운동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조직적인 여론 왜곡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드루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손가락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이 잠을 자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에도, 그리고 더 적은 인원으로 더 강력한 파괴력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충성스러운 조직원들조차 따라갈 수 없는 압도적인 속도와 효율성. 그것을 갈망하던 드루킹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프로그래밍 기술이었습니다. 경공모 내부에는 IT 전문가, 프로그래머, 금융인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드루킹은 그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난 회원, 닉네임 둘리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네이버의 감시망을 뚫고 우리가 원하는 댓글을 순식간에 베스트로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총, 칼, 혹은 핵무기일까요? 21세기 디지털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조작된 여론입니다. 대중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게 만들지 통제할 수 있다면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정권을 창출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과 경공모가 파주에 닫힌 방 안에서 벼려낸 칼날, 킹크랩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 설계된 디지털 병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크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티켓 예매나 수강 신청을 위해 반복 작업을 빠르게 해주는 프로그램 정도로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킹크랩은 그런 단순한 매크로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1등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여론 형성의 알고리즘을 해킹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지능형 여론 조작 시스템이었습니다. 네이버 뉴스 댓글 시스템의 핵심은 공감과 비공감의 숫자입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어 기사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사 본문보다 이 베스트 댓글을 먼저 읽고 그것을 다수의 의견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드루킹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베스트 댓글만 장악하면 대한민국 여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인 조작을 막기 위해 동일 IP에서의 반복 접속을 차단하고 캡차 보안 문자를 입력하게 하는 등 여러 방어막을 쳐두었습니다. 경공모의 핵심 기술자이자 닉네임 둘리로 불리던 프로그래머 우모 씨가 해결해야 했던 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계가 아닌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것인가? 그 결과 탄생한 킹크랩의 작동 원리는 실로 기상천외했습니다. 그들은 서버 컴퓨터에 가상의 명령을 내리면 연결된 수십, 수백 대의 스마트폰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그 수많은 휴대전화들이 바로 킹크랩의 손발이었습니다. 킹크랩의 알고리즘은 섬뜩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첫째, 아이디 확보입니다.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서버에 등록합니다. 둘째, IP 세탁입니다. 네이버가 동일 IP를 차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비행기 모드를 이용했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켰다 끄면 통신사로부터 새로운 IP를 할당받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킹크랩은 자동으로 비행기 모드를 제어하며 끊임없이 IP를 바꿔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셋째, 인간 행동 모방입니다. 단순히 로그인하고 클릭만 하면 기계로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킹크랩은 기사에 접속한 뒤 일정 시간 머무르거나 스크롤을 내리는 척하는 등
실제 사람이 뉴스를 읽는 듯한 패턴까지 흉내내도록 프로그래밍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자 경공모의 여론 조작 능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과거에는 회원들에게 지금 접속해서 눌러라 라고 독려해야 했고 참여율이 저조하면 화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킹크랩 도입 이후 모든 것은 서버 관리자의 엔터키 한 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드루킹이 좌표를 찍은 기사에 킹크랩이 투입되면 불과 1분에서 2분 만에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저 밑바닥에 있던 악플이 순식간에 공감 수천 개를 얻어 베스트 댓글로 올라왔고 반대로 옹호 댓글은 비공감 폭탄을 맞고 사라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으려 할 때 이미 상단은 킹크랩이 만들어낸 가짜 여론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의견을 그에 맞춰 수정하거나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에 의한 민주주의의 해킹이자 침묵에 나선 이론을 악용한 여론의 독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기반으로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킹크랩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기업적으로 이 일에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발자인 둘리는 법정에서 드루킹의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했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초기 버전인 킹크랩 1.0에서 시작해 추적을 피하고 속도를 높인 2.0 버전으로 진화해 나갔던 것입니다. 파주의 출판사 창고에서 밤새도록 윙윙거리며 돌아가던 100여 대의 스마트폰. 그 작은 화면들 속에서는 1초에도 수십 번씩 로그인이 이루어지고 공감 버튼이 눌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계적 신호들은 광 케이블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 누군가에게는 환호를,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체 없는 유령들이 대한민국의 아침 뉴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드루킹은 이 강력한 무기를 단순히 자신의 과시욕을 위해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이 무기를 사줄 고객 혹은 후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여론 조작 기계를 들고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은밀한 제안을 던집니다. 드디어 수사팀의 포렌식 분석 화면에 익숙하고도 거물급인 정치인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문의 복심이라 불리던 사나이. 드루킹의 휴대전화 속에 남아있던 바둑이라는 암호명. 과연 드루킹은 킹크랩을 누구에게 보여주었으며 그 대가로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실에서 있었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킹크랩 시연회의 진실. 그 숨막히는 순간을 다음 5부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팀이 드루킹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 나가는 과정은 마치 고고학자가 흙더미 속에서 잃어버린 제국의 유물을 발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텔레그램, 시그널 등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메신저 앱의 대화 내역이 하나둘씩 복원되면서 수사관들의 모니터에는 의문의 단어 하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둑이.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언급하던 그 이름. 조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처럼 묘사된 이 바둑이의 정체는 수사팀을 경악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의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김경수 의원, 후일 경남도지사였습니다. 단순한 파워블로거와 유력 정치인의 관계. 표면적으로는 열성 지지자와 그를 응원하는 정치인의 아름다운 만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원된 대화 로그와 위치 정보, 그리고 경공모 핵심 간부들의 진술이 가리키는 진실은 그런 낭만적인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이익의 거래였습니다.
시계 바늘을 2016년 11월 9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된 날로 기록됩니다. 오후 8시경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어둠이 짙게 깔린 출판단지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경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드루킹의 안내를 받아 건물 2층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의 핵심 간부, 서유기, 둘리, 솔본 아르타 등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회동은 단순한 지지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날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에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경공모가 보유한 온라인 조직력과 여론 형성 능력을 과시하며 다가올 2017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핑의 하이라이트, 문제의 킹크랩 시연회가 이어졌습니다. 드루킹은 개발자 둘리에게 신호를 보냈고 둘리는 준비된 스마트폰과 서버를 연결해 킹크랩의 작동 모습을 김 의원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가 실시간으로 뒤집히는 모습.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기계적 마법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바로 이 순간, 김경수 의원의 반응이었습니다. 드루킹 측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우리가 이걸 킹크랩 개발했는데 대선을 위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의원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짧은 제스처 하나가 갖는 의미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력 정치인이 불법적인 여론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최고위층 권력이 개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경수 의원 측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것은 맞지만 선풀운동을 하는 지지자들을 격려하러 간 것일 뿐 킹크랩 시연은 본 적이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확보한 닭갈비 식사 영수증, 구글 타임라인의 위치 기록, 그리고 킹크랩 로그 기록 등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있었다고 지목된 바로 그 시간, 킹크랩 서버가 실제로 작동한 로그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 이후 양측의 관계는 급속도로 밀착되었습니다.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에게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매일매일의 숙제를 보고하듯 기사 목록, 일명 기사방을 보냈고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고맙습니다 또는 기사 링크 URL 보내며 홍보해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give and take 였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의 조직력과 킹크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고 대선 승리를 확정짓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드루킹은 이러한 공로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하거나 적어도 영향력 있는 자리를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팬이 아닌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자 지분권자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순간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어있던 어둠의 조력자들은 잊히거나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드루킹은 자신이 킹메이커로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지만 권력의 핵심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쏘아올린 킹크랩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굳게 믿었던 드루킹. 그는 이제 청구서를 내밀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맹목적이었던 충성심은 어떻게 끔찍한 복수심으로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2017년 5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촛불을 든 시민들의 환호로 가득 찼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캠프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목표가 달성된 순간, 많은 이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포가 터지는 순간에도 어두운 무대 뒤편에서는 차가운 계산서를 손에 쥔 채 자신의 몫을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드루킹 김동원이었습니다. 드루킹에게 이번 대선 승리는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경공모 조직과 킹크랩 시스템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고 부정적인 공격을 방어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지율을 견인한 것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스스로를 킹메이커이자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으로 여겼습니다. 역사적으로 왕을 만든 자들은 논공행상, 임금이나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을 좋게 대하기 마련입니다. 드루킹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 누구보다 구체적이고 대담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경수 의원에게 자신의 최측근인 경공모 회원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해 줄 것을 청탁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드루킹은 자신의 핵심 측근이자 법률 전문가인 도모 변호사, 필명 아보카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는 재외 공관 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직으로 주로 고위 외교관이나 정권 실세가 가는 자리입니다. 일개 블로거 모임의 회원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었지만 드루킹에게는 그만한 지분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이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냉정했습니다. 외교 경력이 전무하고 유명 로펌 출신도 아닌 인물을 4강 외교의 핵심인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 결과는 부적격. 청와대는 대신 상대적으로 급이 낮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드루킹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인사 탈락이 아니라 자신과 경공모에 대한 모욕이자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대통령을 만들어줬더니 고작 센다이 총영사? 우리를 쓰고 버리는 사냥개 취급을 하는가? 드루킹의 심리는 급격하게 비틀어졌습니다. 토사구팽,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삼는다 이라는 사자성어가 그의 뇌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김경수 의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격한 언쟁을 벌였고 심지어 김 의원 보좌관에게 건넨 500만 원 등 금전 거래 내역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장 든든한 동지였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마침내 드루킹은 응징을 결심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청와대와 민주당에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오기였습니다. 그는 경공모 회원들이 모인 비밀 대화방에 차가운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 방향을 180도 선회하라. 이때 그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든 것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이슈였습니다. 공정성 문제에 민감한 2030세대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드루킹은 이 상처를 후벼파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노린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1월 17일, 드루킹은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다는 식의 비판 여론을 조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돌변한 순간 킹크랩의 총구는 정확히 청와대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문체부 청와대 여당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평양올림픽 웬 말이냐? 이런 댓글들이 킹크랩의 공감 조작을 타고 뉴스 기사 최상단을 정령했습니다. 네이버 메인 뉴스는 순식간에 정부 성토장이 되었고 지지율은 흔들렸습니다. 드루킹은 이 상황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이고 여당 대표가 당황하여 발끈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듯한 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회원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저들이 겁을 먹고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루킹의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는 여당이 자신들의 정체를 눈치채고 다시 협상을 시도해 올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보수야당의 공작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제1부에서 목격했던 추미애 대표의 매크로 조작 엄정 수사 발언은 바로 드루킹의 이 복수극에 대한 정면 대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루킹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정부를 괴롭히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복수의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아군을 스스로 경찰에 넘기는 꼴이 되었고 드루킹은 자신이 만든 덫에 자신이 걸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드루킹은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김경수 의원과 맺은 커넥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이 파주 아지트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를 보호해 줄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괴물 킹크랩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역설적인 순간.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의 체포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정치적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터져나온 의혹들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었고 결국 여야의 합의로 특검이라는 거대한 칼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합니다. 드루킹과 과거에 얽힌 인연 때문에 평생을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헌신했던 한 진보 정치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2018년 봄, 드루킹 사건은 단순한 댓글 조작 의혹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경수 의원과의 연루 의혹이 짙어지자 야당은 국회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 하나, 성역 없는 특걸검사 도입이었습니다. 결국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게 됩니다. 2018년 6월 허익범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비장한 각오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60일,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그 배후에 청와대나 김경수 의원 같은 권력의 핵심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출범과 동시에 드루킹이 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하고 김경수 의원의 집무실과 관사를 정조준하며 수사에 고삐를 죄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라는 것은 생물과도 같아서 때로는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튀어가기도 합니다. 특검팀이 드루킹의 작은 물음을 추적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불똥이 튄 곳은 놀랍게도 집권 여당이 아닌 진보정당의 상징과도 같았던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드루킹 김동훈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라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드루킹 측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약 5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드루킹이 자신의 조직 경공모를 통해 정치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문어발식 로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누구입니까? 그는 평생을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에 투신하며 촌철살인의 언변으로 기득권을 비판하고 약자의 편에 섰던 깨끗한 정치인의 대명사였습니다. 판을 갈아야 합니다 라며 삼겹살 불판론을 이야기하던 그의 소탈하고 청렴한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를 대중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칼날은 매서웠습니다. 여론 조작 사건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특검이었지만 수사의 방향은 점차 노회찬 죽이기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그를 향한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노 의원의 소환 일정을 대서특필했고 드루킹 측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하나둘씩 흘러나왔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증거들과 드루킹 측의 일관된 진술 앞에서 평생을 쌓아온 도덕성이 무너져 내리는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수십억 원을 횡령하는 거대 부패 사범들에 비하면 크지 않은 액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보 정치의 아이콘이라는 그가 가진 무게감과 그가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치명상이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오전, 폭염이 쏟아지던 그날 뉴스 속보가 타전되었습니다.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 믿을 수 없는 비보였습니다.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던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현장에는 그가 남긴 짧은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온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정통을 아껴달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정당과 진보 정치의 가치가 자신 때문에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법적인 유무죄를 떠나 한국 정치의 비극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은 특검 수사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밝히라고 했더니 엉뚱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은 자신이 던진 돌에 존경받던 정치인이 희생되는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훗날 재판정에서 그리고 옥중 서신을 통해 노 의원의 죽음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정치적 욕망과 온라인 여론 조작, 그리고 불법 자금의 사슬이 얽히고 설켜 빚어낸 이 비극은 우리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줄을 지어 조문했고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그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슬픔이고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특검은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이 사건의 본류인 킹크랩과 김경수 지사를 향해 다시 칼끝을 겨눴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으로 잠시 멈춰섰던 수사는 이제 법정이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2018년 가을부터 시작된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동시에 가장 기이한 진실게임의 현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는 푸른 수의를 입은 드루킹 김동원과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때 동지라 부르며 정권 창출을 위해 의기투합했던 두 남자가 이제는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적이 되어 마주한 것입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매우 명료했습니다. 2016년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실. 그곳에서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 사용을 승인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는가였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지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브리핑을 들었을 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본 적도 없으며 공모한 사실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김 지사가 선의의 피해자이며 드루킹이 자신의 인사청탁이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드루킹과 경공모 핵심 멤버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습니다. 저녁 8시경 브리핑을 마치고 김 의원님 앞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구동했습니다. 네이버 기사 댓글 순위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자 의원님께서 신기해하셨고 이걸로 대선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고 말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 사이에서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제3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증거였습니다.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목록은 그야말로 방대했습니다. 그중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장이 된 것은 바로 킹크랩 로그 기록과 닭갈비 영수증이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해당 시간에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느라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 지사가 식사를 마치고 강의실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 시간대에 킹크랩 서버에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일명 온라인 정보 보고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드루킹은 매일 아침 기사 목록 URL1을 김 지사에게 전송했고 김 지사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확인만 한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라고 답하거나 특정 기사를 홍보해달라고 역으로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화의 맥락이 단순한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넘어선 업무적 공모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던 사실은 그들이 서로 대가성 거래를 주고받는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1심 선고 공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김경수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이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다. 주문.
피고인 김경수를 징역 2년에 처한다. 그리고 법정 구속한다. 충격적인 판결이었습니다. 현직 도지사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법원은 디지털 로그 기록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2021년 7월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여권에 가장 유력했던 차기 대권 주자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드루킹 일당은 자신들의 행위를 경제적 민주화 혹은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이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본질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즉 기계적 조작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매크로를 돌려 여론을 조작해도 괜찮다는 비뚤어진 신념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단죄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킹메이커와 그와 손잡았다가 함께 추락한 잠룡. 두 사람의 비극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온라인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베스트 댓글이 사실은 누군가의 조작된 손가락질일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모든 법적 공방은 끝났습니다. 형량은 확정되었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제스리의 킹크랩이 어두운 서버실에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2021년 7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긴 드라마는 법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 킹메이커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닿으려 했던 드루킹 김동훈은 차가운 감방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갔고, 가장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꼽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난 고 노회찬 의원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파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부에 걸쳐 우리가 추적해온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 서늘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 민심이 가장 즉각적으로 표출되는 곳은 바로 온라인 공론장,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란과 커뮤니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사 내용보다 댓글을 먼저 읽고 베스트 댓글의 내용에 따라 사안을 판단합니다. 공감이 많이 눌린 댓글을 보며 아, 대다수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믿고 자신의 생각도 그에 맞춰 수정하곤 합니다. 드루킹과 경공모는 바로 이 지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킹크랩이라는 기계를 통해 이 다수의 의견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소수의 조직원과 서버 몇 대만 있다면 특정 정치인을 영웅으로 만들 수도,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여론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조작이 실제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를 침묵의 나선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고 느낄 때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침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킹크랩이 조작한 가짜 여론이 상단을 점령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진짜 시민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 결국 온라인 공간은 조작된 목소리들만 메아리치는 왜곡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기술에 의한 민주주의의 해킹이자 여론의 독재입니다. 드루킹 사건 이후 포털 사이트들은 댓글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공감수 집계 방식을 바꾸고 댓글 이력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2020년대의 대한민국 인터넷은 안전할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고 경고합니다. 드루킹이 사용했던 킹크랩은 스마트폰을 물리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어찌 보면 투박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문장을 구사하고 보들은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차단벽을 우회합니다. 이제는 거대한 창고나 수백 대의 휴대전화도 필요 없습니다. 코드 몇 줄과 클라우드 서버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드루킹 사건을 어느 일탈한 집단의 범죄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을 향한 정치인의 욕망과 그 욕망에 기생하여 이익을 챙기려 했던 세력, 그리고 그들이 악용한 디지털 시스템의 취약점이 만들어낸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온라인상의 숫자와 좋아요에 목을 매는 한 제2, 제3의 드루킹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탐사보도의 역할이라면 이제 그 빛을 받아 진실을 가려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스트 댓글이 반드시 다수의 목소리는 아니며 분노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기사와 댓글 뒤에는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실은 더 숨기 쉬워지고 거짓은 더 퍼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기술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비판적인 눈, 맹목적인 추종을 거부하는 이성,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인 사고만이 알고리즘의 지배로부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파주의 작은 출판사 창고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드루킹 게이트. 비록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이 남긴 조작된 세계의 유령들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댓글, 과연 진짜 사람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의심하고 끊임없이 질문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리즈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이 사회에 감춰진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사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이었습니다.